여러분, 살면서 친구에게 뒤통수 맞아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지금 제 기분이 어떤지 아시나요? 제가 그래도 그동안 호의를 가지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제 뒤통수를 때리더니 평소에 저 괴롭히던 일진에게 가서 알랑방구 끼고 있는 기분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한국과 베트남, 일본과의 관계를 인생사에 빗대어 비유해봤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며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던 삼성전자의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베트남 기업이 일본 최대 경제단체 연합회 게이달렌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 안 되겠네요. 혐한이다 뭐다 해도 우리 기업이랑 정부에서 기부까지 해가며 얼르고 달래면 관계가 그나마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인간들 글렀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다시 만나면 똑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집니다. 바람피고 떠난 여친만큼이나 손절이 시급한 베트남과 일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베트남 정부는 이번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급하게 한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며 방역 장비와 의료용품, 심지어 현찰까지 받아갔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산 불매 운동을 벌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그림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국 국기와 베트남 국기를 달고 있는 생명체들이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이 자꾸 까불면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투자 안 해줄 거야 라는 반협박을 하고 있고, 베트남은 그냥 베트남에서 나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여성과 고양이의 합성 사진을 보면 삼성이 울부짖으며 베트남을 향해 호소하고 있고, 베트남 국기를 단 고양이는 노키아, 소니, 화웨이 등 일본과 중국의 브랜드가 있으니 삼성 따위 하나 나간다고 아무 일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한술 더 떠 한국산 제품을 불매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삼성은 절대 안 살 것이라는 한국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채로운 점은 불매운동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삼성은 베트남에서 나가라며 퇴출운동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삼성은 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베트남 퇴출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삼성은 죄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베트남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베트남 전체 수출 35%를 차지하며 경제에 기여했고, 베트남 GDP 28%를 차지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베트남 중부 꽝남성 타코 자동차 공장에서 열린 한국 베트남 투자기술 협력 포럼에서 웅우옌 수원푹 베트남 총리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같은 자랑스러운 제품을 또 베트남에서 만들어주기를 고대합니다. 한국 기업가 여러분, 베트남에 와서 4차 산업혁명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라며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베트남 총리의 축사를 통해 베트남 경제에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대상 1위 국가이자 외국인 직접 투자 1위 국가입니다. 한국이 1992년 수교를 맺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중 베트남 경제성장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운 곳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35% 이상, 베트남 GDP의 28%를 차지할 만큼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법인 4곳 중에 지난해 거둔 총 매출은 660억 달러 77조를 넘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직접 고용하는 인원만 무려 14만 5천 명에 이릅니다. 베트남 총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잇따라 연쇄회동을 가지는 것도 베트남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비중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베트남이 수출 품목 1차 산업이 발달한 전형적인 후진국이었지만 삼성으로 인해 휴대전화와 전자제품 생산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발전시켜준 것이 죄라면 삼성은 무기징역감입니다. 아 맞다, 삼성전자의 죄는 또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자 삼성은 베트남의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측에 100억 동, 약 5억 2천만 원을 기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보건소의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의 최신형 스마트폰과 대형 TV, 디스플레이 등을 제공한 죄도 추가되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베트남을 너무도 많이 사랑한 죄를 지은 탓일까요? 베트남은 한국을 버리고 일본으로 노선을 완벽하게 갈아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베트남 IT 업체인 FPT가 일본 정부 및 지역 재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인 게이단렌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1946년 설립되어 일본 재계의 목소리를 강력히 대변해온 게이단렌은 토요타, 스미토모 도시바, 페이스북 등의 기술 대기업을 비롯해 신생기업과 유명 제조기업을 망라한 1,400개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FPT는 베트남 IT 기업으로는 최초로 게이단렌에 합류했습니다. 에이 페페TV야, 게이단렌인지 뭔지 그거 들어갈 수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쪼잔하게. 네? 제가 쪼잔하다고요? 게이단렌이 어떤 곳인지 알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일본 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와 함께 경제단체 3대장 가운데 하나인 게이단렌 회장은 재계 총리라고도 불립니다. 일본 소속기업으로는 미쯔비시 중공업, 히타치를 비롯해서 웬갓 전범기업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 게이단렌이라는 단체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제안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그렇게 될 일은 절대 없다고 한 단체입니다. 작년 한참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비롯해서 한일 갈등이 한창 고조되었을 당시 대한민국 측에서는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1+1+, 알파 방식의 해결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안은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되며 양국 국민의 성금도 포함된다. 여기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되었다가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 원도 기금에 포함시키자고 했습니다. 당시 게이단렌 회장이었던 나카니시 회장은 대한민국이 제안한 해법에 대해 국가가 대응해야 할 얘기이며 민간이 돈을 내라고 하는 건 이상한 얘기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 나카니시 회장이라는 사람은 히타치 제작소, 다시 말해 전범기업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베트남 먹여 살린 삼성은 불매운동을 넘어 퇴출운동까지 벌이고 있고, 베트남 최대 IT 기업은 이 일본의 전범기업 단체로 기어들어간 것입니다. 기어들어가면서 하는 말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찌영잡인 FTP 회장은 게이단렌과 베트남 정부 관료들의 회의에 참석하는 영예를 누렸던 FPT가 이제는 게이단렌의 회원사로 합류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FPT는 게이단렌 회원사 간 협력을 통해 일본 경제와 사회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게이단렌 회원사들도 FPT가 일본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이를 계기로 양국의 투자 및 교역 협력이 더 용이해지기를 기대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선구자로서 혁신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 어떤 방식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지 지켜볼 생각에 기대가 크다고 했습니다. 전범기업 히타치의 나카니시 회장은 FPT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이 게이단렌에 합류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본과 베트남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소사이어티 5.0을 실현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베트남이랑 일본이랑 짝짝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여러분 다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소클 크리스티입니다. 한국인은 돈 내고 물 마셔라. 일본 오사카의 유명 초밥 체인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혐한 차별을 저질렀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안내판에 없는 물값을 한국어 안내판에만 한 잔에 약 180엔이라고 떡하니 표기해놨죠. 사실 일본의 혐한 발언과 차별들은 이번 사건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서부터 한국을 향한 혐오의 감정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최근 들어 한일 양국 사이의 관계가 냉각된 이유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혐오가 질투와 열등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일본은 왜 이렇게 한국을 향해 혐오의 감정을 보여주며 질투하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현재 일본의 우경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동시에 한국인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한때나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시절을 잊지 못하고 경쟁 상대로 생각지도 않았던 한국이 발전해 일본을 넘어선 모습을 보며 자부심이 열등감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배알이 꼴리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K-팝부터 K-뷰티, K-무비, K-의료까지 수많은 분야에서 한국에 열광하고 있으니 부러움과 동시에 자괴감에 빠졌고 그것을 혐한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7월 뉴욕타임즈는 홍콩에 있던 디지털 뉴스 거점을 도쿄가 아닌 서울로 이전했는데요. 일본의 민영방송사 네트워크인 NNN은 지난 16일 뉴욕타임즈가 홍콩에 있던 디지털 뉴스 거점을 홍콩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서울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뉴스를 전하자 해당 보도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서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한 패널은 놀랐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도쿄가 아니네요 라고 재차 확인하자 패널은 도쿄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일본은 뉴욕타임스가 서울로 이전하는 이유 3가지 중 2가지만 전하고 나머지 하나인 독립된 언론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일본의 언론 자유도가 한국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숨기고 싶다는 일본 내부의 분위기가 드러난 것이죠. 한편 한국자생식물원에 영원한 속죄라는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음에도 일본 정부는 사죄를 한 남자가 아베 일본 총리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겁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익 언론 산케이에선 한국에 대해 지독한 나라라고 맹비난을 하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인 84%가 이미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에 2015년 독일 메르켈 총리는 아베 면전에서 이런 일본의 생각 없는 역사인식을 겨냥해 과거를 마주하고 전범 역사를 사죄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나쁘끄러운 과거를 전 세계가 지적하고 있음에도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죄 한마디가 없습니다. 직접 눈을 가린 그 손을 내려 세상을 본다면 그 빳빳한 목이 숙여질 수 있을 텐데 눈을 뜰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한국인의 불닭맛으로 참교육을 시켜줘야겠죠? 4일 자정을 기점으로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우리 법원이 언제라도 현금화 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전범 기업들의 자산을 매각해 피해자들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된 건데요. 그러나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은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압류 명령과 관련하여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일본 조야에선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 한국을 향해 보복하겠다며 일본답게 발악을 하며 대응하고 있죠. 그 보복이 과연 먹힐까요? 아니요. 이제 한국도 호락호락한 상태가 아닙니다. 한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 일본이 보복 행위를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선 아베노믹스로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아베 정권이 무역 분쟁이라는 카드로 다시 아베노믹스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전략이지만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죠.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은 오히려 한국을 소부장 강국이 되는 길을 열어주었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 제품에 한해 불매운동이 일어나 일본 기업들만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은 71.3%까지 감소해 손해가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일본 기업의 타격이 상당해지자 도쿄 오카공업, 칸토 덴카공업과 같은 일본 기업들은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는
아이러니한 경우도 늘고 있죠. 그렇게 당하고도 또 보복을 하려는 일본을 향해 전문가들은 추가 보복을 하더라도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현재 일본 정부는 법적, 경제적, 외교적 보복 조치를 포함한 2자릿수 이상의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적 조치로는 비자 발급 제한, 주한 일본 대사 귀국 조치 등이 꼽히고, 경제적 보복 조치로는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다시 선정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런 대응 조치를 꺼내들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외교적 보복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양국 간의 왕래가 거의 없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고, 경제적 보복은 일본에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이미 일본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본의 새로운 보복 조치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이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보복 조치라 판단해 꺼내들었던 것인데, 이미 그 카드를 사용했으니 일본이 상당히 난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코로나 사태에서 자랑스러운 K-방역을 통해 더욱 국가적 위상이 올라갔고, 현재 경제 성장률은 전 세계 2위, OECD 내에서는 1위를 선점할 정도로 국력이 더욱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엄청난 경제 선방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도 결국 일본 내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지 검토하다가도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금융제재, 특히 삼성의 보증을 회수하면 효과적일까요? 정답은 당연히 NO!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IMF 때처럼 일본 자산이 없다고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특히 삼성은 10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게다가 일본의 자랑이었던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들을 오늘날 우리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어디서나 한국 기업들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마저도 큰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일본은 한국을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었던 과거만 기억하고 한국을 무시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한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일본의 자랑이었던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는 모두 한국에게 밀려 입지가 좁아졌고, 이제는 일본에서조차 한국이 없으면 힘들 정도가 되었죠. 결국 일본 스스로 자신들을 우물 안의 개구리로 만들어버린 채 성장한 한국을 보며 자괴감에 빠져 질투하는 모습이 마냥 안타깝습니다. 내가 10살의 일본인이라면 AK-47 자동소총을 구입하거나 이 나라를 떠나는 걸 선택하겠다. 짐 로저스는 일본이 도쿄올림픽도 망한다면 30년 후 범죄대국이 될 것이라는 미래를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죠. 현재 일본의 상황은 썩 좋지 않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이미 경제적으로 가라앉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행동을 강행해 일본 내부에서조차 비판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또 8일 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서고, 감염 경로도 모른 채 닷새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죠.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전염이 되고 있는 와중에 아베 총리는 여행 장려 캠페인 같은 엉뚱한 경제 부흥책을 내세웠고, 결국 방역이 무너지면서 경제까지 무너져버렸어요. 이렇게 똥만 싸고 도망가면 누가 치워야 하죠?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일본 특유의 아날로그 문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디지털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지만, 일본은 전자서명 대신 도장 찍기를 고수하고 전자결제보다 현금을 애용하고 있었죠. 지금도 쫓기듯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도 도장 문화는 버리지 못하고, 코로나 지원금도 우편으로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선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는 중인데 말입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이지매나 감염자 사냥 같은 반인륜적이고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스스로 자부하던 국민성도 처참한 수준임을 보이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이 침체되어 있는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의 1인당 GDP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IMF를 겪으며 한 차례 GDP가 꼬꾸라졌지만,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하며 힘을 모아 극복한 이후로 가파르게 성장세를 타 눈에 띄게 격차를 좁혔어요. 그리고 2017년 근소한 차이로 일본을 역전해 여전히 일본보다 5위에 있고요. 국가 경쟁력 또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5단계 오른 23위로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G7 선진국들도 앞질렀습니다.
한국은 하드파워인 군사력, 경제력과 소프트파워인 문화 콘텐츠에서도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거의 복사했지만 한국의 K문화는 완전한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글로벌 문화로 발전했죠. 일본의 문화가 뒤떨어지는 원인은 독특한 문화나 새로운 창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끝없이 도전하죠. 그게 바로 한국의 원동력입니다. 영화 파리의 인어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강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한국인은 끊임없는 노력과 강한 상상력으로 안주하고 있는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죠. 끊임없이 한국에 대해 혐한 발언을 이어온 일본은 한국의 K-방역을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괜한 고집을 부리다가 코로나 관련 정책에서 실패했고요. 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오히려 일본 스스로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일본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마주보고 또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영향력이 모든 분야에서